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45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문제로 본회의 무산 위기가 있었던 만큼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여곡절 끝에 45일 만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이제 공무원 지원 예산 80억 넣고 장기간 대치 이어갔지만 결국 그 예산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표결 직전에 또 이제 오늘 아침 오전이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을 다 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이게 그 연기가 됐었어요. 잠시 지연이 됐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일단 무난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 말씀처럼 결국 통과가 됐어요. 합의한 대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물론 원래 이제 4,500명을 지원하려 했던 거 중앙공무원 그 부분이 줄었죠. 2,575명을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그 이제 80억을 하지 않고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예비비 이제 그렇죠. 500억에서 충당을 했어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논점은 왜 다 합의해놓고 결국 또 한때 정족수 미달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를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 전체적으로요. 정치 문법이 너무 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특히 이제 지난 그 정권 박근혜 전 정권이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 남용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정권 교체가 됐으면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최소한도의 어떤 우리 국회에서의 정치적 패러다임이나 이런 게 조금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그대로 있다는 게 증명된 거라고 봐요. 이건 사실 선거제도나 정치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다 바뀔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가 마지막엔 또 표결에 참여했어요. 일부가 원내 지도부의 30명 정도인가요? 원내 지도부의 일부 의원들이 이제 표결에 참여해서 결국은 정족수가 되고 통과가 됐습니다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거였잖아요. 여야 막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족수가 배달된 거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행태도 비판받아야 됩니다만 네. 국회 전체가 이렇게 시급하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결국은 정족수 미달이 한때 됐었다라는 거는 그러게요. 정치 문법도 안 바뀐 것도 문제입니다만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인식 자체가 여야 막론하고 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어쨌든 그래도 일부가 참여해야지 또 국민들로부터 비판은 최소한의 비판이 면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제 본회의도 열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기국회도 열리고 그렇게 된다면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되풀이할 것이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정말 이번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딱히 비판을 했더라고요. 여야가 행태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민들이 어떻게 이 국회를 바라보는지를 생각하면서 자리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좀 정 의장이 중간에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정 원장님. 오늘 제가 그 모습을 TV를 통해서 지켜봤는데 예. 아직도 민주당은 야당인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여당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저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오늘 행태를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것을 이끌어갈 집권 여당 민주당이 저는 대우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오늘 민주당이 127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40석 바른정당이 20석 하면 180석을 훌쩍 넘는 의원 수를 갖고 있는 3당이 합의해서 추경을 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은 여기에서 끝까지 반대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를 마지막에 4석, 3석 이 정도 채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상당히 지금 여름을 맞이해서 해외 산업 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에 외유 중인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집권 여당의 어떤 그런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추경이라는 것은 집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엊그제 아주 방대한 그런 마스터 플랜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것이 돈이 있어야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위중한 사태, 이 위중한 시기에 집권 여당 의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 의결 정서수가 부족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여당의 대우각성이 필요한 시점이고 물론 한국당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으로서는 3당이 합의를 하면은 역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재석 의원이 179명으로 의결정수수를 넘게 해줬는데 결국은 한국당은 그겁니다. 물론 퇴장했다 다시 들어갔지만 정치적인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협조했다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 정국에서 민주당이 확실히 좀 한계를 느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국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소수 정권입니다. 네. 민주당 집권 여당이 120석 정도 되고 국회에서 의석 분포로 보면 41.1%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협치. 협치라는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끌어안지 않고는 앞으로 한치도 나갈 수 없는 특히 개혁입법과 관련해서는 선진화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협치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인사청문회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놓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협치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데 야당한테 그리고 제1야당이 원하는 것은 일정 부분 대통령이 제1야당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이 협치의 출발인데 인사청문회 할 때 지금 장관 임명자들이 그렇게 뭐 반대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끝까지 일단 내정하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은 협치의 모습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쇄해서 점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개혁입법할 때 한국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이런 상황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추경 정국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고 지금 장교범 장원장님 얘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존재감은 보였지만 뭐 약간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긴 하지만 표결 불참 끝에 뭐 다시 오긴 했지만 이 야권 공조에서는 좀 붕괴가 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왕따가 좀 된 느낌. 그러니까 제1야당의 어떤 위성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면에서 어떤 달라진 사당 체제 이런 거를 또 원내 전략을 좀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4당, 5당 체제긴 합니다. 그렇죠. 정의당이 6석까지 포함하면은 현재 이 다당 체제가 대단히 불안해 보여요. 이 어떤 확실한 어떤 정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네.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그 정당의 확실한 뭐 당론 이런 것들보다도 야당은 지나치게 반대쪽을 너무 의식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어떤 모든 법안이나 모든 입법들, 모든 개혁 입법 같은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과연 이 지금 국회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번에 추경 통과되고 정부조직법도 통과됐잖아요. 문재인 정부로서는 최소한의 이제 조직과 예산 이런 것들을 확보한 거예요. 장관 인사도 뭐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뭐 그 많은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내각은 거의 완성돼 가고 있잖아요. 두세 명 빼놓고는. 근데 지금 현재 집권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보다도 전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은 크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우리 장 교수 지금 얘기처럼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반대쪽에 상당히 치중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의. 근데 집권당이 그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사안별로 공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체제 하에서는, 정당 체제 하에서는. 게다가 선거에 의해서 정당 체제가 바뀌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으로서 선거가 워낙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내년에 네. 지방선거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정책별, 사안별 공조나 연대를 적절히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같이 사안을 공조하고 또 다른 현안은 또 뭐 다른 당이 반대한다면 그중에서 한 정당과 사안을 별로 공조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해나가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향후 어쨌든 뭔가 적폐청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들, 개혁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까지의 정당의 행태로 볼 때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협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뭐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뭐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협조적이라고 본다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어떻게 적절히 유연하게 사안별로 협조해 나가고 연대해 나가느냐. 그게 결국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해 나가야 될 과제인데 그것을 어쨌든 부단히 설득해 나가고 이런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그렇잖아 아무것도 해 나갈 수가 없죠. 지금 증세 논의도 이제 정기국회에서 본격화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지금 추경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네. 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뭔가 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유연하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면 최소한도 국민의당, 일차적으로 국민의당보다는 바른정당과 협조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결과 대선을 치러서 지금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한 정책도 예. 과거의 집권 보수 정당 집권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대척적인 그런 정책을 상당 부분 펴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여기에 따라갈 수가 없는, 왜냐하면 따라가면 과거에 10년 동안의 정권을 했던 것을 다 부정하는 그런 것들은 정당의 후보로서 내세우고 정당의 정책을 정권을 잡으면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한국당은 현재 문재인 정권과 상당히 큰 간격을 벌일 가능성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뭐 한국당을 제외하고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사안별로 공조하는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 이 두 정당도 야당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가장 큰 무기는 선명성이고 선명성이 흐트러지면 선거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에서 어떤 선명성이 없어지면 회색 정당으로서 한 지역으로 흡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이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안별로 이거에 대해서 할 텐데 과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계속 민주당과 같이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서 상당히 각을 세우지 않으면 전선이 불명확해지고 그러면 선거 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설 당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한테 선거를 통해서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선거에서 당선이 안 되면 정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서로 협력적인 관계도 상당히 앞으로 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과연 앞으로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이냐. 국민과 함께 국민의 여론적 지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임금제 10,000원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0,000원까지 가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7,000원 정도 해서 합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하는 세력들은 10,000원이 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과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과도 대척적인 관계에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당은 강하게 지금 민주당과 대척적인 섬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대통령 혼자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권의 업적이 그리고 성취 그리고 방향에 있어서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장 교수가 아주 그 최악의 집권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 민노총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거의 낮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530원으로 이제 확정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경영진이나 이제 사측이나 이 노동자 측에서 상당히 양보를 서로 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10,000원을 꼭 달성하겠다는 게 물론 공약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1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연합 정치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금 4당 체제, 5당 체제에서 말이죠. 근데 연합 정치가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각 정당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정당의 어떤 위상이나 정체성을 의식하다 보니까 사안별로 유연하게 협조한다라고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너무 어떤 그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지금 몰두해 있는 거예요, 정당들이. 특히 이제 그 3야당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을 어떻게 원활하게 잘 연합을 해 나갈 것이냐. 연합이라는 게 연대의 문제인데 입법 연대라든지 정책 연대를 통해서 그 정당과 뭔가 연대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 협치의 대상을 1차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으로 본다면, 특히 국민의당으로 본다면 국민의당이 집권당에 협조할 수 있게끔 그 연정까지 아니더라도 연정과 비슷한 형태로 뭔가를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군을 확보하고 의회에서 의원 입법이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정부 입법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피곤하게 뭘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정부조직법도 사실은 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애당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정부조직법도 늦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폐청산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장 교수 얘기처럼 선거가 지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이 정계 개편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국민의당을 흡수한다든지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이제 바른정당과 같이 합당한다든지 이런 거는 당장은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집권당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그 1988년도 여소야대 체제되고 나서 1990년도 민자당 합당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인위적 정계 개편이라고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집권 세력으로서는 이런 정당 체제 가지고는 청산하고 개혁해 나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인위적 정계 개편은 당연히 비판받을 것이고 선거는 많이 남았고 어떡합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게 협조할 수 있게끔 뭔가 제시할 필요가 있죠. 그거를 집권당이나 이 집권 세력은 청와대 등 여당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협치 또 연합 정치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화제를 좀 전환을 해 보면 네. 문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 증세를 확실히 실시하겠다 이렇게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기업으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이 카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뭐 증세 없는 복지가 없고 결국은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만이 이 국민도 먹여 살리고 그리고 국정도 앞으로 나가고 예. 그리고 엊그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고 네. 복지 문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대선 공약을 하면 200조 정도 우리가 복지 예산이 112조 아니겠습니까? 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어떤 비판에 직면하게 되냐. 그리고 무상복지라는 것들 해놓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이것이 후퇴하는 이런 것들은 재원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반대해서 이 복지 정책도 추진이 점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세수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만이 이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2개월밖에 정권이 출범한 지 안 됐지만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 불쑥 이것을 던졌는데 증세를 해서 버텨낸 정권은 없습니다. 특히 전 국민이 골고루 해서 증세를 한다고 하면 바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의견이 상당히 지배를 하기 때문에 정권이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위적으로 나가고 사실 여기에서 지금 청와대 경제팀이 뒤로 숨어 있는 것 그리고 내각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다. 실상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소득자, 초대기업, 126개의 대기업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제를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런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증세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국당이라든가 보수정당이 여기에 찬성해 줄 수 있겠습니까? 소수정당이 이것을 주장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당의 지지를 과연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언제까지나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야당을 압박할 수 있을까? 증세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정부 조직이라든가 인사청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적 여론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겠지만 돈이 들어가는 이런 증세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방대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해서 이것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저는 세금은 결국은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라든가 대통령께서는 5년 동안 영세업자라든가 노동자, 농민, 서민들한테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전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네.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것은 새누리당의 어떤 정치 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소득자라든가 초대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국회에서 협치를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네. 결국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원장님은 증세 부자 증세에 문제는요, 대해서- 이 부분은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난 박근혜 전 정권 때도, 박근혜 정권 때도 증세 문제 가지고 뭐 그 새누리당 내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호구다 해가지고 또 유승민 의원은 뭐 찍어내기도 있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어떠한 그 세금의 증대가 없이는 복지나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여야 간의 협치는 그 차후의 문제, 하나의 방법론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178조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국정 100대 과제에 178조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78조를 세입 확충과 세출의 구조 조정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건 다 그 인재 주지의 사실이에요. 네. 그럼 어떡합니까? 세금 걷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려면은 복지 안 하고 개혁 안 하면 되는 거고. 문제 간단한 거예요. 거기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근데 건데. 그 방법적으로 부자 증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자 증세는 저는 불가피하죠. 부자 증세 해야죠. 지금 이번에 나온 부자 증세도요. 5억 이상이 연소득 5억 이상인 사람이 4만 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40%, 42%를 올리겠다라는 42%로 올린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소득세율을 올린 것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저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증세는 조세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연간 5억 소득인 사람들에게 2% 올리고 원래 이제 민주당이 경선 때 대선 경선 때 나왔던 얘기는 3억 소득자에게 올리는 거였고 네. 대기업은 지금 이번에 2천억 이상에게 그 법인세율 22%, 25%를 올리겠다는 건데 원래 민주당이 얘기했던 거는 2천억이 아니라 500억 이상의 대기업에게 올리겠다는 거니까 지금 이제 정권 이제 획득하고 난 다음에 많이 낮춘 거예요 지금. 그만큼 조세 저항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문제는 그렇게 해봐야 지금 이제 그 5억 소득 이상인 사람들하고 그 계층하고 2천억 매출 이상 된 사람 올려도 대기업 올려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온 얘기처럼 이른바 보편적 증세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라라는 거거든요. 보편 증세라는 거는 중산층 서민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도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의 논쟁이 있듯이 이른바 부자 증세만 할 게 아니라 보편 증세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자 증세 문제도 지금 이렇게 난항이 있는데 이 보편 증세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됩니다만 여야 합의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부자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지난 전임 정권도 계속 이랬던 것이고 원래 이 부자 증세라는 건요. 이명박 정권 때 원래 있던 세율을 낮춘 거였어요. 원산복귀부터 한 다음에 가는 게 맞는 방향인 거죠. 여기에 대한 조세 저항은 뭐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래요. 정권이 그걸 돌파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사회적 어떤 합의 과정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충분히 네.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볼 텐데요. 보수적 통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정당이 특히 민심 잡기를 이제 본격화한 모습이에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텃밭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가? 특히 민심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핵심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갈라진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하냐 안 하냐 배신자 프레임 이것이 원인이었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은 과거사라고 봅니다. 역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 과거사를 놓고 또다시 보수 텃밭에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라든가 그리고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유죄 판결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매몰되고 여기에 매달리는 쪽이 저는 지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어떤 탄핵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TK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 동정 여론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금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TK에서 TK 주민들이 어느 정당, 사실 바른정당이 TK에 뿌리 내리고 새로운 보수의 방향을 잡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20명이 있고 한 명만 이탈하면 교섭단체도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혜원 대표가 배신자라는 그런 욕을 들으면서까지 TK로 가서 현지 주민들과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것도 이 위기감에 있고 그러나 시간이 없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가장 큰 어떤 그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한국당한테 밀리거나 참패를 한다면 당으로서 상당히 앞으로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TK에서 선전을 한다? 그런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보수적인 가치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러나 이 과거사 문제와 같이 곁들여서 바른정당이 그 지역에서
승부에서 이길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물난리 속에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난 이 충북도 의원 4명 가운데 네. 2명이 지금 오늘 귀국할 예정이거든요.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 설치류 발언 때문에 더 논란이 일었어요. 이 사과를 한다고 저는 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네. 하고 김학철 의원 얘기인데 네네. 제가 어지간해선 특정 의원 이름 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외유를 떠난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뭐 그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직 도의원직 사퇴에 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설치를 바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자, 이건 무조건 의원직 사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도의원이 됐건 기초의원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공직자고 더구나 선출 권력인데 국민들을 감히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자리에 있는다? 그렇죠. 이건 상상할 수 없어. 이거는요. 무슨 뭐 저기 그 도의회에서 3분의 2가 제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건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니까 거기도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 게 합니다만 어떻게 그런 분을 도의원으로 놔두고 국민들 전체를 무슨 설치로 짐승 이름을 대면서 그건 상상할 수 없어요. 전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